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다별량 데이터 분석의 7번째 챕터로서 앙상블 러닝이라는 방법론을 설명을 할 건데요. 앙상블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기법들은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앙상블이 왜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나이가 있어서 이 스타크래프트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보면 이 저글링들이 악하는데 굉장히 약하죠. 그래도 이 저글링 떼들이 수없이 몰려들면 결국은 이기긴 이깁니다. 다시 말하면 개개인의 힘은 사소하고 약할지라도 이게 집단으로 뭉치게 되면 굉장히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앙상블이 바로 그 철학을 구현하고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하나의 알고리즘은 비록 조금은 덜 정확할지라도 여러 개가 뭉쳐 있을 때는 훨씬 더 단일 알고리즘의 베스트 복잡한 모형보다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앙상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인공신경망을 설명을 드리면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종류의 알고리즘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항상 우월한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존재한다면 그냥 그 알고리즘 하나만 가져다가 계속 사용을 하면 될 텐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분야에서 똑같은 내용들이 사용이 되지만, 머신러닝 측에서의 관점에서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항상 우월한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알고리즘, 이 예시는 제 좀 시간이 한 10년 전 예시이긴 한데, X축이 데이터셋입니다. 각각의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개별적인 알고리즘,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은 뉴럴 네트워크를 배웠고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배웠고요, 디시전 트리를 배웠으니까 5개 중에 지금 3개를 배웠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Y축은 에러 레이트니까 낮을수록 좋겠죠. 보면 딱 그림 자체가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알고리즘들이 특정 데이터셋에서는 잘하고 특정 데이터셋에서는 못한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항상 잘하는 알고리즘을 찾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게 왜 우리가 많은 알고리즘들을 알아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 지금 이 챕터에서 설명을 하는 앙상블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이 개념이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우리가 어떤 특정한 분류 또는 회귀 알고리즘이 다른 알고리즘에 비해서 훨씬 더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니다라는 거죠. 노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좋은 일반화 성능을 얻기 위한 게 우리의 목적이라면, 컨텍스트 인디펜던트 하거나 사용 유시지 인디펜던트한 특정한 알고리즘을 선호해야 되는 아무런 이유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머신러닝을 하는 엔지니어들이 쌓는 경험이 바로 이거죠. 굉장히 많은 테크닉들에 대해서 직접 해보고, 특정한 데이터셋과 특정한 상황에 한번 적용을 해보고, 어떨 때 좋았고 어떨 때 좋지 않았는지에 대한 경험을 축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개념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하게 결합이 된다면, properly combined 된다면, 이걸 이제 앙상블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앙상블 또는 결합의 개념이니까, 가장 베스트, 개별적인 알고리즘 기준으로 베스트를 찍었던 알고리즘보다도 그렇지 않은 알고리즘을 적절히 결합함으로 인해서 1등보다 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반에 1등하고 뭐 한 3등부터 한 15등까지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머리맡에서 풀면 1등보다 여러 명이서 머리맡에서 풀었을 때 정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굉장히 많은 연구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99년도 사례니까 20년도 넘었는데, 각각의 싱글 모델과 앙상블 알고리즘을 가지고 23개의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면 뉴럴 네트워크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말 그대로 인공신경망이고요. 그 다음에 C4.5가 우리가 배웠던 의사결정 나무의 또 다른 형태. 우리는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에서 카트를 배웠지만 이 의사결정 나무의 또 다른 버전으로서 이 C4.5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컬럼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단일 모형이에요. C4.5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아직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는데 단순히 그냥 에버리징을 한 거, 배깅,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배깅이라는 기법을 적용한 거, 뭐 어댑티브 부스팅을 적용한 거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나머지 컬럼들은 전부 앙상블 기법. 지금은 그 앙상블 기법이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상관없는데 이 앙상블 기법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이제 에러 레이트가 오분류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항상 이 단일 모형보다 더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안 좋아지기도 하니까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단일 모형이 가지고 있는 수치들에 비해서 앙상블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들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납니다. 이 말은 적절히 알고리즘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단일 모형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2006년도에 나온 이 연구 결과는 8개의 알고리즘을 11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요게 데이터셋이고요. 알고리즘들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 게 단일 모형이고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된 게 앙상블 모형입니다. 우리 이 수업 시간에 지금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 다 뒤에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결과물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노멀라이즈 스코어 다시 말하면 이제 그 각각의 성능의 편차가 크니까 이걸 좀 정교화를 해서 봤을 때 밑에 있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이제 단일 모형이 되겠고요. 위에 있는 이제 BST가 부스팅 트리, 뭐 BAG가 배깅 같은 건데 RF는 랜덤 포레스트고요. 위쪽에 해당하는 방법론들은 전부 앙상블 기반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단일 모형과 앙상블 모형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앙상블 모형이 훨씬 더 잘하더라 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두 번째 근거 논문입니다. 연구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앞선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셋별로 보여줬다면 하나의 데이터셋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제 퍼포먼스 매트릭을 가지고서도 비교를 해봐도 역시 앙상블에 해당하는 방법론들이 항상 성능이 단일 모형들보다는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검증에서의 끝판왕이 이제 2014년도에 등장을 하는데요. 총 179개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121개의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결과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실험량이 많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야 될 점은 지금 다별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제 겨우 선형 회귀 분석부터 해가지고 한 4-5개 알고리즘을 배웠는데 언제 179개를 다 배우냐 혹시 걱정하시는 분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런지 이따 다시 결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결과물 표입니다. 보는 것처럼 이 랭크라는 거는 총 179개의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특정한 데이터셋 하나에 대해서 1등부터 179등까지를 순서를 세울 수가 있겠죠. 줄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 그 등수가 121개의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몇 등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정확도보다는 랭크를 보는 게 맞을 텐데 우리가 아까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게 뒷받침이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하나의 알고리즘이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다른 알고리즘보다 잘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무슨 상황이 발생해야 되느냐면 이 랭크가 1인 상황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랭크가 1이 돼서 모든 데이터셋들에 대해서 1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균적인 1등이 되는 알고리즘인 랜덤 포레스트조차도 대략적으로 33등 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 한 15% 정도 된다는 뜻이죠. 그리고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랜덤 포레스트가 앙상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배깅도 이렇게 있고 SVM 부스팅 트리, SVM 빼고 나머지는 상위에 해당하는 것들이 대부분 앙상블 기법입니다. 단 여기서는 알고리즘의 개수가 다소 뻥튀기가 되어 있습니다. 괄호 열고 RF라고 되어 있는 게 전부 랜덤 포레스트인데 이 말은 무슨 표현이냐면 이 논문에서는
만약에 동일한 방법론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배우셨으니까요. 동일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어도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뭐 파이썬으로 구현했느냐, R로 구현했느냐, 자바로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 취급을 했고요. 서로 같은 언어일지라도 R일지라도 그 R 안에서 어떤 패키지로 구현했느냐에 따라서 또 다르게 알고리즘을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크한 알고리즘의 개수는 대략적으로 한 20개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예시는 이제 실제 신용카드 스코어링 관련된 예시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뭔가 복잡한 알고리즘을 쓰지 않고 각각의 이제 개별적인 모델들이 이제 이렇게 성능이 아래축이 Y축은 이제 낮으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보여져 있다고 했을 때 얘는 X축은 기준이 뭐냐면 몇 개의 모델을 결합했느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모델을 결합했다는 얘기는 그냥 개별적인 알고리즘을 따로 썼다는 얘기고요. 각각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2개를 결합했을 때, 모델 3개 결합했을 때 4개, 5개 이 상황을 보면 점점 이렇게 약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하나를 썼을 때보다는 여러 개를 썼을 때 평균적으로는 이 성능이 또는 에러율이 낮아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넷플릭스라는 회사 아시죠? 넷플릭스가 지금은 뭐 굉장히 유명해졌지만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사업을 시작한 회사이고요. 넷플릭스가 굉장히 유명해졌던 아카데미에서 대학에서 이제 연구 쪽에서 유명해졌던 이유는 뭐냐면 거의 최초로 본인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유한 회사가 보유한 자사의 데이터를 공개를 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 알고리즘들보다 상대적으로 10% 향상된 알고리즘을 개발한 회사 또는 팀에게 100만 달러의 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넷플릭스 프라이즈라는 컴페티션을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 초반에는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구조 또는 특이한 구조들의 알고리즘들이 제안이 되다가 최종적으로 1등한 팀이 가져간 그 1등한 팀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리더보드라고 표현을 하죠. 막 지금까지 1등부터 뭐 몇십 등까지 이렇게 그 순위를 매겨놓은 리더보드에 경쟁자 30여 개의 경쟁자들이 사용했던 알고리즘들을 적절히 앙상블 기법을 통해서 결합을 했더니 1등이 되었다라는 게 실제 결과물입니다. 자, 그리고 2016년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머신러닝 프랙티셔너들의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뭐 우버나 애플이나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실제 그 IT에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응용하는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회사들의 엔지니어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컨퍼런스를 이제 모인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10가지의 뭐 이렇게 시사점 해가지고 블로그로 정리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시간 나면 한번 방문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몇 가지의 이제 그 개념들이 있는데 우리의 강의하고 이제 맞닿는 내용이 뭐냐면 앙상블은 이게 가장 핵심적인 문장입니다. 더 뺄 것도 없고 더 할 것도 없어요. Ensembles almost always work better than the single best 모델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앙상블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마음 같아서는 얘를 이렇게 딱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됩니다. 이론적으로도 이게 안 돼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열의 8, 9은 단일 베스트 모형보다 더 잘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앙상블을 하게 되면 심지어 극단적으로 어떤 표현도 등장을 하냐면 앙상블은 항상 2% 정도의 성능 향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이미지를 분류하는 이미지넷 그 컴페티션도 상당히 오랫동안 201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많이들 이렇게 그 도전을 하고 그랬었는데 주어진 이미지가 이렇게 여러 장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여러 장이 이미지들이 주어져 있으면 이걸 통해서 예를 들면 클래시피케이션 이 해당하는 이미지가 어떠한 주제에 해당하는지 또는 뭐 로컬라이제이션 각각의 항목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렇게 네모 박스, 바운딩 박스라고 하죠. 이거를 찾아주거나 오브젝트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디텍션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되는 태스크입니다.
초반에는 여러분들 이제 딥러닝이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2010년, 2011년도까지는 이 분류 문제, 단순히 특정한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에 있는 가장 메인 오브젝트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를 1000개의 오브젝트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주었을 때 상위 5개를 찍어요. 1등부터 5등까지 예측 모형이 찍었을 때 정답이 그 안에 하나라도 1등부터 5등까지 중에 하나라도 등장을 하면 맞는 걸로 해주는 그런 매트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정답을 정확하게 찍어라도 예측해라도 아니고 상위 5등 중에 하나만 들어도 정답이라고 인정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대, 2011년도까지 에러율이 25%였는데 2012년에 말 그대로 요새는 이런 말 안 쓰는 것 같은데 갑툭튀라 그러죠. 알렉스넷이 딱 튀어나왔는데 이게 딥러닝 기반, CNN 기반의 모델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매년 뭐 2%, 여기서 28.2에서 25.8을 빼면 여기는 약 한 2.4%포인트 정도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이 정도, 소위 말하는 2%에서 3%포인트 정도로 향상이 되오다가 갑자기 이거 빼면 얼마죠? 9.4%포인트인가요? 절대적인 차이 때는 이제 퍼센트 포인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대적인 차이일 때는 퍼센트만 써도 되지만 9.4%포인트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약한 에러율이 한 4분의 1 정도 거의 한 이제 25%에서 25% 이상 이제 감소를 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 딥러닝 그리고 CNN이라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구조에 흥미를 많이 갖게 되고 연구자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2012년도에 13년도에는 11.7% 그리고 난 다음에 7.3% 그리고 6.7% 점점 이렇게 내려가요. 3.57% 정도가 되면 이거는 이제 사람이 봐도 틀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랍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하는 데이터셋이 완벽하지가 않고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식탁 이미지인데 거기에 대한 정답이 식탁 끄트머리에 굉장히 작게 위치한 물컵 이렇게 되어 있다든지 해서 사람이 레이블링을 해도 틀리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는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까지 도달을 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되게 재밌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이 구조들이 바로 그 얘기죠. 2012년도에 처음 나온 알렉스넷부터 해서 VGGnet, 구글넷,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레지넷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구조들이 제한이 되다가 2016년도, 2017년도를 이후로 더 이상 이 컴페티션이 주목을 받지도 않고요. 클로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등 누구냐 했더니 뭔가 어떤 거에 6개를 가져다 모델 6개 앙상블한 거. 로컬라이제이션도 1등은 앙상블. 뭐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도 앙상블. 뭐도 앙상블. 전부 앙상블입니다. 결국은 앙상블을 통해서 모델이 이제 더 이상 이제 갈 수 있는 극한까지 가버리니까 새로운 구조를 갈망했던 사람들한테는 다소 실망감을 줄 수 있는 거죠. 단 여기서의 핵심 내용은 앙상블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앙상블이라는 기법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모델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학습해서 적절히 결합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향상된 성능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앙상블이라는 거는 왜 작동을 잘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개념적으로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우린 지금 이 중에서 뉴럴 네트워크와 디시전 트리밖에 배우진 않았지만 똑같은 데이터가 주어져도 정답을 찾아가는 로직이나 메커니즘이 수학적으로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로직이 다른 알고리즘들은 하나의 알고리즘이 항상 우월한 건 아니니까 한쪽이 모자란 걸 다른 한쪽이 보완을 해주거나 채워줄 수도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이 모델들은 서로 다른 클래스 바운더리를 만드니까 이게 서로 이 여러 개를 결합하게 되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상쇄를 시켜줄 수가 있어서 어느 정도 성능의 향상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수학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이제 에러에 대해서 바이어스와 베리언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이거 선형회귀 분석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정답이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F 스타는 실제 X와 Y를 생성하는 이 관계식에 대한 정답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있다라고 칠게요. 그리고 현실 데이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바로 이 엡실론, 노이즈입니다. 사람이나 또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동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선형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서 실습을 했던 거는 뭐냐면요. X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이제 로지스틱 회귀 분석 개념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시를 가지고 있었던 퍼스널 론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객들이 들어오면 그 고객의 정보를 가지고 해당하는 고객이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생성하는, 판단하는 어떤 메커니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메커니즘이 존재할 때 그 메커니즘 더하기 노이즈가 섞여서 Y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져다가 우리는 그럴듯한 이 관계 함수인 F1 햇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달라지면 똑같은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첫 번째 모델은 2020년도 1월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델이고요. 두 번째는 2020년도 2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델이고요. 얘는 2020년도 3월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델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2020년 1월 데이터고요. 그러면 같은 데이터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비정상적인 가정이지만 각각의 월에 대해서 정말로 아이덴티컬한 고객들만이 새로 들어왔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같은 고객들에 대해서 F 스타는 사실 같아야 되는데 요 엡실론들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노이즈를 가지고 품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모형들인 F1 햇과 F2 햇과 Fn 햇은 서로 사실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전부 평균을 낸 것을 F바 햇, F바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특정 데이터셋에 대해서 추정한 함수의 기대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제 민스퀘어드 에러 기준으로 봤을 때요. 에러는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냐면 x라는 값이 x0일 때 y, 실제 우리 정답에서 f hat x를 뺀 것에 대한 그 제곱의 기대값이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f hat x라는 거는 결국은 요 y 값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답 요 식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정답에다가 노이즈를 더한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 hat x는 x에다가 x0 그냥 집어넣으면 f hat x0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파트가 뭐냐면요. 얘는 여기 있는 이 엡실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독립입니다. 앞에 있는 함수, 추정된 함수하고 독립이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그마 제곱이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세 번째 식을 약간 좀 변형을 해볼게요.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f 바 x0를 한 번 빼고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럼 그냥 이건 0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요 파트를 A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두 번째 파트를 B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expectation A 더하기 B의 제곱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expectation의 A의 제곱 더하기 expectation의 B의 제곱 더하기 expectation의 E 곱하기 A 곱하기 B를 해야 되는데 여기 잘 보시면 expectation의
a제곱과 expectation의 b제곱만 나와 있어요. 요 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요 파트가 빠져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 요 파트를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0으로 날아가요. 왜 0으로 날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고사를 봤으면 시험에 낼 법한 문제이긴 한데 우리가 이 본 온라인 수업은 중간고사는 이제 보질 않기 때문에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 보세요.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파란색이 결국은 뭐냐면요. 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파트는 해석을 해보자면 실제 정답과 x0가 주어졌을 때 반복해서 추정한 함수값의 평균과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함수 f라는 게 반복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평균값과 정답과의 차이, 이걸 바이어스의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빨간색 파트는 뭐냐면 개별적인 모형과 전체 평균과의 차이의 제곱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산의 개념입니다. n분의 1만 뭐 expectation 하니까. 그래서 이걸 variance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는 항상 에러는 두 개의 항목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거는 이제 컨트롤 불가능한, 컨트롤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팩터이고요. 파란색의 바이어스와 빨간색의 variance로 분할이 됩니다. 디컴포지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 바이어스라는 거는 뭐냐면 average estimation이 얼마나 실제 truth, 정답과 다른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이어스가 작을수록 이거는 이 우리의 함수 또는 우리의 모델은 펑션, 실제 정답을 잘 추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요. 바이어스가 높다라는 얘기는 poor match, 다시 말하면 이 poor match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잘 못 맞춘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variance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얘는 individual estimation이 그들의 평균과 평균으로부터 보여주는 spread이기 때문에 variance가 낮다라는 얘기는 각각의 estimation들이 굉장히 가까이 몰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high variance라는 얘기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멀리 퍼져 있기 때문에 weak match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시그마 제곱 같은 게 여기서는 시그마 제곱이 irreducible error, 그러니까 줄일 수 없는 것이고요. 바이어스하고 variance는 서로 이제 independent 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거를 그림으로 보여주면 요 이제 24페이지처럼 보이는 그림인데 이거보다 더 다음 페이지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답입니다. y예요. 그리고 각각의 파란색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울게요. 이건 지우고요. 얘는 F1 hat, 얘는 F2 이것도 지우고요. 다시 쓰겠습니다. 각각이 노이즈가 서로 다른 노이즈가 주어졌을 때 추정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얘가 F1 hat, F2 hat, F3 hat, 뭐 F4 hat, F5 hat, F6 ha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6개의 함수의 평균값은 여기에 있겠죠. 이쯤에 있을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평균값이 뭐 대략 여기에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 네 번째는 여기에 있겠죠. 그러면서 퍼져 있는 정도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되게 넓게 퍼져 있고요. 두 번째도 넓게 퍼져 있는데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자기들끼리 되게 촘촘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스는 뭐냐면 말 그대로 실제 값, 실제 정답과 추정된 반복적으로 추정했을 때의 모델의 평균과의 차이니까 여기서 바이어스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게 이만큼이 바이어스가 됩니다. 이만큼이 바이어스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만큼, 세 번째가 이만큼, 네 번째는 이만큼이 되죠.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케이스하고 세 번째 케이스는 바이어스가 커요. 반면에 variance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각각의 추정값들이 퍼져 있는 정도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variance가 큰 반면에 세 번째, 네 번째는 variance가 매우 작습니다. 그 말은 이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어떤 머신러닝 모델은 노이즈가 조금 끼어들더라도 정답을 계속적으로 잘 맞춰야 되니까 사실 아이디어란 케이스는 여러분들도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이 케이스입니다. 네 번째 케이스예요. 네 번째처럼 돼야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낮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배우는 알고리즘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디에 속하느냐?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속하는 방법론들입니다.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속하는 게 우리가 배우는 단일 알고리즘이에요. 첫 번째에 속하는 거는 아무런 장점이 없기 때문에 개발되자마자 얘는 도태됩니다. 얘는 이제 사용을 하진 않아요. 바이어스가 두 번째 케이스는 바이어스는 낮지만 베리언스가 크다. 이거는 작은 노이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로는 의사결정 나무인데 풀트리에 가깝게 스플릿을 많이 한 모형 또는 인공신경망 중에서 히든 노드의 개수를 많이 설정한 모형들이 바로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을 하고요. 세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는 정답을 잘 못 맞출 가능성이 높은데 노이즈가 좀 끼어들어도 거기에 대한 함수의 추정값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민감도가 낮은, 다시 말하면 과적합의 위험이 좀 적은 모형입니다. 앞서 있는 두 번째 케이스는 과적합의 위험이 높은 모형이고요.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선형 회귀 분석, 예측 모형, 회귀 모형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분류 모형 같은 경우에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이런 것들이 바로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앙상블은 뭐냐면 이제 두 가지 전략이에요. 이걸 이제 다 지울게요. 여기 있는 파트를 이제 지우고 나면 앙상블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베리언스가 높건 바이어스가 높건 그 높은 값을 지워주는 거니까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녀석들을 네 번째 케이스로 보내자. 이게 바로 배깅에 대한 전략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리언스가 높은 방법론들의 베리언스를 낮춰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세 번째 케이스에 해당하는 것들을 네 번째 케이스로 옮기자라고 하는 게 부스팅 관점에서 접근하는 앙상블입니다. 평균적으로 잘 못하고 있으니까 그 평균적으로 이 바이어스는 계속 베리언스는 적게 유지를 하면서 점점점 정답에 가까워지도록 유도하자라는 것이죠. 보통은 두 번째 케이스 같은 이 베리언스가 큰 게 모델 컴플렉시티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세 번째 케이스처럼 이제 바이어스가 큰 거는 모델 컴플렉시티가 낮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걸 바이어스 베리언스 디컴포지션을 다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우선 여기서 보시는 검정색 실선들 있죠. 여기서 보시는 이 실선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F 스타 X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는 검정색 동그라미들 있죠. 이 동그라미들이 뭐냐면 실제 Y입니다. 그래서 Y는 F 스타 X 플러스 엡실론이 들어간 값이라는 거죠. 지워볼게요. 이렇게 지우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셋들은 한 행은 같은 데이터예요. 같은 데이터. 그래서 검정색 점들의 위치가 같습니다. 두 번째 행도 다 같은 데이터고요. 세 번째 행도 다 같은 데이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네 가지의 함수로 이제 데이터를 추정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함수는 직선입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상관없고 그냥 나는 이 직선으로 추정할래.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직선입니다. 나도 그냥 이 직선으로 추정할래. 반면에 세 번째는 검정색 점들을 이용을 해서 3차 다항식으로 추정을 한 겁니다. 자, 이 추정할 때는 검정색 실선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정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이 점들만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직선식으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여기서 다 지울게요. 설명을 했으니까.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케이스는 variance가 0이에요. 왜냐? 서로 다른 데이터 셋들에 대해서 동일한 x가 주어졌을 때 여기서 한번 그려볼게요. 동일한 x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지금 완벽한 직선은 아니지만 지금 제가 x표 친 요 세 점의 값이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노이즈가 바뀐다라고 해서 f hat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variance, 다시 말하면 평균과 개별 추정값 사이들에 대한 분산, 제곱합이 0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평균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니까 똑같은 값으로 지금 상수로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반면에 바이어스는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바이어스는 정답과 추정된 값 사이의 차이니까 똑같은 x가 주어졌을 때 각 점들에 대해서 이만큼이 이제 바이어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파란색 선들의 제곱합이 바이어스가 되니까 첫 번째 데이터는 바이어스가 굉장히 큰 것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바이어스가 작지만 그게 추정을 잘해서 작은 게 아니라 우연히도 그냥 작아진 거예요. gx를 그냥 이렇게 선을 그린 거기 때문에. 반면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예시를 비교를 해보면 세 번째는 바이어스는 빨간색 추정값들의 선을 평균 내보면 검정색 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어스가 상당히 작은 편에 속하지만 똑같은 x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그려볼게요. 만나는 점이 서로 굉장히 y값이 다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말은 variance가 크다라는 얘기죠. 선형식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3차 다항식보다는 바이어스가 더 크지만 variance는 작은 이제 그 중간값을 갖게 되겠죠. 이게 bias variance decomposition이고 이 해당하는 예시를 반드시 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에서 보는 것처럼 이 1차식으로 표현을 했을 때는 디그리가 1일 때는 이러한 이제 평균값을 갖지만 디그리가 5일 때, 5차식일 때, 15차식일 때에 따라서 각각의 에러와 바이어스와 베리언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러면 앙상블의 이제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여러 개의 학습 멀티플 러너를 만들어서 여러 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첫 번째 베리언스를 줄이자.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챕터에서 다음에 설명할 백인과 랜덤 포레스트 전략입니다. 바이어스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부스팅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누락이 됐네요. 아다 부스터하고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이라고 해서 GBM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도 있고요. 이 둘 다를 줄이자라는 게 전문가 혼합, Mixture of Expert라는 알고리즘도 있는데 이거는 학부 수준에서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높아서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앙상블 결국은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잘 결합하자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잘 결합하자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자라는 것에 대한 키 퀘스천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폰트 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훨씬 더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뭐냐면 과연 개별적인 앙상블 시스템의 individual component, 다시 말하면 base classifier 또는 base learner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게 얼마나 서로 다양성을 갖도록 구성할 것이냐. 앙상블의 핵심은 다양성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퀴즈쇼의 팀을 이루어서 하나의 팀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을 복제할 수 있는 기술이 완성이 되어서 제가 강필성이라는 사람을 10명을 복제를 해서 퀴즈쇼에 나간다고 하면 강필성이라는 사람 한 명이 나가는 것과 실력은 똑같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동일한 사람을 그냥 복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 말은 그냥 단순히 숫자만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산업공학 전공이니까 10명의 팀을 이룰 때 산업공학 전공, 경영학 전공, 역사학 전공, 예체능 전공 이렇게 다양한 전공들의 사람들을 10명을 모아서 팀을 이루는 게 극단적으로는 강필성이라는 사람 10명을 복제한 것보다 훨씬 더 정답률이 높을 거란 얘기입니다. 조금 더 완화해보면 제 대학교 친구들은 전부 산업공학과 출신들이니까요. 앞서서 표현했던 굉장히 다양한 전공을 가진 사람들의 10명의 팀과 제 대학 동기들로 이루어진 산업공학 전공자들 10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일반 시사상식에 대한 퀴즈쇼를 나가게 되면 퀴즈는 역사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경제에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음악, 미술, 스포츠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훨씬 더 다양성이 확보된 첫 번째 팀이 단순히 특정 전공자들로만 이루어진 두 번째 팀들보다는 정답률이 높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이버시티 확보, 다양성의 확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별적인 모델을 어떻게 잘 결합할 것인가는 약간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게 바로 이 얘기예요. 앙상블은 아이덴티컬 모델을 컴바이닝을 하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러너는 각각이 서로 실제로 문제도 잘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약간씩은 서로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돼요. Certain element of diversity. 다시 말하면 다양성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너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모델들은 각각이 좋은 성능을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시를 해볼게요. 한글로 문제가 나오는 일반 상식 퀴즈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전공자의 한국인들로 구성된 팀과 한국인 한 명 더하기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 중국어가 모국어인 사람, 스페인어가 모국어인 사람,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에서의 한 명, 남미에서 한 명,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10명을 뽑아서 팀을 이뤘어요. 근데 문제는 한국어로 출제가 되고요. 문제의 분야도 다 한국 문화, 역사, 예술 이런 겁니다. 그러면 다양성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다양성을 확보한 팀이 되겠지만 개별적인 한국 사람 말고 나머지 외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문제 정답률이 빵에 가깝겠죠. 0%일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개별적인 인디비주얼 모델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퍼포먼스는 최소한 확보해야 된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이버시티,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명시적으로 explicit 전략이 있고 묵시적인, 내재적인 implicit 전략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의 방법론들을 설명을 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이버시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학습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대한 방법인데요. 학습 객체를 한 번에 독립적으로 만들어내는 과정과 특정 모델의 성과를 보고 그 성과로부터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의 대표가 제 뒤에서 설명하게 될 배깅 방식이고요. 두 번째 방식의 대표가 부스팅 방식입니다. 그래서 배깅 방식은 모델에 대한 의존성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서 얘는 병렬화가 가능합니다. 패러럴 프로세싱이 가능한데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패러럴 프로세싱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한 번 데이터셋을 만들고 그 데이터셋의 결과물을 가져다가 두 번째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 순차적인 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앙상블이 작동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답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걸 통해서 expected error도 계산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m개 인디비주얼 모델의 평균적인 에러는 실제 에러가 각각의 에러들, 스몰 m이 여기 돼 있죠. 이거의 합의 n분의 1입니다. 앙상블의 에러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모델의 에러를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앙상블인데 그냥 단순히 그 y값, m개 모델의 y값을 평균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이 파트가 앙상블의 아웃풋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정답을 뺀 것에 대한 제곱의 expectation이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계산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 얘는 fx 앞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이거 좀 지울게요. 얘는 요 앞에 m 곱하기 m분의 1이 들어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m분의 1 따로 빼놓고 나면 결국은 ymx 빼기 fx가 되니까 그걸 이제 fx를 n번 반복한 걸 이걸 서메이션 밖으로 이제 빼는 거니까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의 이 노이즈들, 에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0이고 서로 코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파트는 뭐냐면 앙상블의 에러는 에러 에버리지의 n분의 1배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입니다. 개별적인 에러의 평균이 10%인데 10%짜리인 개별 모델들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앙상블을 하게 되면 앙상블의 에러는 10분의 1 곱하기 10% 해서 1%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가정이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무엇이냐? 우선 에러가 그러니까 이 제로민을 가져야 된다는 건 그렇다 쳐도 각각의 에러들이 uncorrelated 되어 있다. 상관성이 없다는 얘기는 모델들이 서로 연관이 없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in reality 해가지고 나오는 게 뭐냐면 최소한 우리는 무엇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각각의 에러의 제곱은 이거 코시-슈바르츠 방식은 뭐냐면 금방 기억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a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ax 플러스 by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죠. 이거를 이제 구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여기에 이거를 지울게요. 이거를 지우고 이 파트에서 보면 실제로 이 에러에 해당하는 이 파트는 이 부분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해서 얘네들 안쪽을 이제 따로 떼가지고 보면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 해가지고 m개를 곱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을 제곱한 걸 더한 거를 이제 보면은 얘보다 이제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m이라는 거를 이제 그 안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는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m을 집어넣는 것만으로는 안 돼서 n분의 1을 집어 넣어야지만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m제곱분의 1 집어넣었으니까 이 파트도 역시 m제곱분의 1로 나누면 n분의 1만 남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념이 뭐냐면 각각의 에러들에 대한 평균, 스퀘어드 에러에 대한 평균이니까 에러의 에버리지가 되겠고요. 이게 바로 앞서서 표현했던 앙상블의 에러가 됩니다. 그러면 앙상블은 최악의 경우라도 개별 모델의 평균보다는 에러 값이 낮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중간 이상은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은 되지 못해서 아까 보여줬던 슬라이드에서 보면 ensembles almost always work better 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1등보다 무조건 잘한다라고는 수학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단 수학적으로 가장 이 보수적인 바운드는 뭐냐면 하한선은 뭐냐면 최소한 개별 구성 모델의 평균보다는 앙상블이 더 잘한다라는 거는 언제든지 개런티를 해줄 수가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1등보다도 더 잘하는 게 열의 8, 9 이상, 8, 90% 이상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앙상블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왜 앙상블이 필요한지, 그리고 앙상블을 잘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개별적인 앙상블 기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